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의 용사들, 국내 해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박수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는데 깜짝 출연자들께서 놀라셨는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롤링 화면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돌아가는 중에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빛내는 얼굴이죠. 매일 인기 만점의 사나이로 거듭나고 있는 김지호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좀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매일 내란 사건 재판에 들어가서 정말로 덩치값 제대로 하고 있는 청년 기자입니다. 30대 초중반을 지금 달리고 있는 우리 강지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지호입니다. 야, 오늘도 오전 오후에 지금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누굽니까? 한덕수 재판, 윤석열 재판 들어갔다 왔는데 그 얘기 좀 이따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분뉴스 기자들을 누구로부터 소개받았냐? 바로 장용진 TV의 장용진 대표로부터 받았는데 저희들이 매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용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와! 안녕하세요. 그쪽에 인사하십시오. 제가 갑자기 김영철 선생님, 송재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우조 선생님, 시더 이천님도 오셨군요. 좋아요 꾹 해주세요라고 시더 이천님 말씀 주셨는데 변영자님도 고맙습니다. 정재건님, 김미경님, 짱님, 드래핑꽃님, 그리고 구독 유지님 고맙습니다. 30대 초반이라고 바로 이렇게 공격 들어왔는데 몇 년생이세요? 저 93년생입니다. 93년생이면 만으로 32살, 그쵸. 3살 정도 되네요. 33. 예, 아주 33. 젊으십니다. 자, 다윗 선생님도 오셨는데 오늘 방송 저희들이 재밌게 좀 달려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 나온 것도 있었지만 프렌즈 핫팩 완전 인기 좋고요. 광화문 살롱 유기농 사과 쿠키 24개짜리도 16,900원인데 인기 요즘 좋다. 더 착한 보험도 있는데 하여튼 요 내용보다 오늘 우리 뉴스를 가지고 먼저 달려가 보겠는데 송미령 장관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아마 농림부 장관님들 다 알고 계신데 오늘 이분이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재판정에 직접 나갔던 강지호 기자가 핵심적인 내용 먼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오늘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도 7차 공판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중앙지법에서 이진관 부장이 맡는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이 한덕수가 당시 내란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미령 장관이 이야기를 쭉 나눠보게 됩니다. 우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울산시에서 원래 이상민 장관과 함께 김장 행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연락이 와서 급한 일이다 하면서 서울로 먼저 올라갔어요. 그 이에 송미령 장관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전화가 옵니다. 찾으십니다. 지금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고 그 이후에 한덕수가 전화를 해서 언제쯤 오느냐 빨리 와라 이렇게 재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촉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회의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연락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 송미령 장관이 대통령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윤석열 씨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겠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당시에 이 송미령 장관이 와서 11명이 전부 다 채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최상무식 씨가 나와가지고 11명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데 다시 나와서 했던 말이 막 나와서 이제 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이 윤석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한덕수 총리에게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대통령 행사 일정 대신 가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요 상황까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막 경황 없는 상황에서 11명의 국무위원들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 이제 바삐 움직였는데 최초에 알고 있는 자들은 미리 와 있었고 그렇죠. 뒤늦게 한 사람은 내용도 잘 모르고 이렇게 막 빨리빨리 오라고 재촉하니까 급히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이 대충 회의를 하고 나가서 비상계엄 선언을 해버렸는 거예요. 그 하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비상계엄 이거 별거 아니야라고 이제 했다는데 일단 그 대목 송미령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들어왔는데 대접견실에 들어오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마실 걸 갖고 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앉으셔서는 이거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일종의 업무 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이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최상목이 들어가서 윤석열에게 이제 반대를 했다라는 거, 대접견실로 들어가서 윤석열한테 얘기했는데 최상목이가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김재호 대변인 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다시 이제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상목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윤석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제 말렸더니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최상목이 윤석열에게 들어가서 이거 비상계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더니 윤석열은 최상목에게 준비가 돼 있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거를 이제 나와서 최상목이 다른 국무위원들 앞에서 나는 반대했는데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더라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경고용어로 윤석열이 국회에 사람을 넣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무회의 장면에도 그대로 이제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다니까 뭐 그 증거가 나와서 반갑기는 반가운데 이게 맨정신으로 그냥 갑자기 한다고 그 헬기가 그냥 그 저기 뭐 국회 가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예. 아주 오랜 기간 23년부터 치밀하게 쿠데타를 기획해 왔고 그 정점이 12월 3일이었는데 아무래도 보안 사항도 있었고 그 전에 10월 달부터 김민석 총리가 계속 의혹을 제기했어요. 윤석열이 몰려다니면서 계엄 저지른다는데 혹시 알고 있냐? 막 그래갖고 굉장히 논란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 딴에는 보안을 지킨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한 거고 막상 진행이 되니까 이거 내가 다 계획대로 해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시뮬레이션 해봤어.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좀 안심한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최상목이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것처럼 본인이 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국무회의 끝나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장면도 우리 강 기자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인을 하라고 할 때 최상목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까? 당시에 최상목은 이제 원래 처음에 한덕수가 동의하는 거 아니다. 참석하는 것은 서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무회의 끝나고 이제 사인을 다 받으려고 이제 네.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나섰죠. 그때 그렇죠. 최상목이 어떻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일은 하겠지만 서명은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명은 못 하겠지만 일은 하겠다. 그렇죠.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본인이 반대를 한 행동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윤석열이 결정하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하니까 최상목도 적극적으로 나는 따르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을 송미령 장관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고 전체적인 구성이 우리 말렸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책임질 그 증거를 안 남기겠다 이런 것뿐이지 할 건 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란에는 가담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꼭 짚고 싶은 넘어가고 싶은 게 국무회의 내 국무위원 각 장관들의 위치입니다. 이 사람들 본인들은 나 반대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무회의에서 정말 반대라고 싶으면 참석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예 서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찬성하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잖아요. 진짜 반대를 하고 싶으면 참석 자체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참석을 했다. 그리고 서명까지 했다는 거는 찬성 반대의 의미가 아니라 뭐 외형상 반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찬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최상목 같은 경우는 더 야비하다고 해야 되나요? 또 비열하다고 해야 되나요? 서명도 못하지만 일은 할게. 이건 말 그대로 자기 책임은 피할 건 다 피하겠다. 근데
할 건 할게 이 말이죠. 자, 이제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특검도 이제 지금 실제 서명을 몇 명이 했는지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최상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송미령 장관이 설명해 주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거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후에 대접견실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그러면 이제 최상목 부총리 나오고 나서 최상목 부총리가 상당히 평소에 비해서 약간 흥분한 그런 톤으로 이 상황을 알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몇 사람들한테 물었고 제가 강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 있던 신원식 안보실장 전 국방부 장관한테도 물으면서 아셨어요? 라고 이렇게 몇 사람한테 확인을 했는데 다들 몰랐다고. 최상목 부총리가 그럼 이 모든 거를 김용현하고 의논하셨다는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고 총리께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리께서도 나도 반대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요? 송미령 장관이 뭔가 가공해서 이야기한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그 분위기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부총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소극적 반대를 한 거죠. 예.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 같으면 굉장히 항의를 하고 사직을 하든가 그 자리를 이탈했어야죠. 네. 나갔어야죠. 근데 사실은 자기가 사직을 하고 이탈했을 때 포고령에 또 추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러한 겁이 났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반대만 하고 일은 하겠다.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러한 계엄령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본인들도 모르잖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잡혀갈 수도 계엄이 있으니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자기도 잡혀가서 끝장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실패가 되면 본인 난 반대했다. 난 끝까지 서명 안 했더니 이런 또 알리바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 이렇게 줄을 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질 건 하나도 안 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건 또 그 막고 싶고 뭐 그랬던 걸로 보여요. 가장 야비하고 비열한 행동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저도 이 양발 걸치기라고 보는데 대법원 판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계엄이 합법적인지 합법적이지 않은지 알아보고 뭐 얘기를 한다라고 이전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계엄이 성공했으면 가담자로서 혜택을 봤을 것이고 지금은 계엄이 실패했으니까 나 잘 몰랐는데 나는 그 윤석열이 회의 진행하자마자 2분 만에 끝내가지고 내가 의견 필요한 못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엘리트들, 파워 엘리트들의 얼마나 비열한 습성을 갖고 있는지 그 국민들을 위해 군림할 때는 너무나도 강하게 군림을 하지만 막상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 그리고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어떻게든 간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들고 있다라는 거. 대법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세 분께 한번 여쭤. 예. 저는 좀 한덕수 총리가 좀 이상해요. 이 정상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허수아비 같아. 줏대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인도 받고 하잖아요. 사인도 받고 시키면 하는데, 아니, 이렇게 공직생활 마무리 할 겁니까? 따지니까 저도 반대해요. 이게 얼마나 괴기스러워요? 일국의 총리인데? 그러니까 안에서는 반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와서 나도 반대요라는 이 말은 안에서 윤석열과 어떤 대화를 했냐. 아무도 모르냐. 최상목이 하도 어쩌고니 없어서 이거 50년 공직생 이래 끝낼 겁니까? 라고 하니까 나도 반대해요. 이 말은 뭐예요? 거기 모인 사람 이러면 안 된다라고 쳐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막 또 사인도 받고 빨리 오라고 그러고 시키는 건 또 다 했잖아. 그런데 최상목이 좀 뭐라니까 저도 반대. 이게 뭐냐면은 이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 탄 듯 이런 거 아니면. 그러니까 실제 전화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본인이 주도한 게 맞지.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니까 성원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전화해서 독려를 했는데 한덕수는 그때 계엄하는 거 알고 전화했습니까? 모르고 전화했겠습니까? 알고 전화한 거죠. 알고 전화했을 거 아닙니까? 한덕수는. 네. 그럼 본인이 반대를 해야 하는데 반대를 못하고 나와서 나도 개인적으로 반대요라는 이 말이 뭐냐. 그래서 세 분께 공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당시 국무회의가 끝이 나면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사인을 했을 것이냐 하지 않았을 것이냐 중요하고요. 두 번째, 했다면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다면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했다면 내란죄로 가담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란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김영현하고 윤석열은 만약에 뭐 요건을 정확히 갖춰서 하고 막 이런 걸 하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실패할 가능성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고. 그 두 사람은 한덕수, 최상목. 아니 최상목하고 아니 한덕수와 아니 저기 누구야 윤석열하고 김용현은 그랬던 거고 그 이제 한덕수하고 이런 국무위원들은 그래도 이게 심의를 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요건을 갖춰 놓자. 그러니까 실패할 것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패할 것도 생각했다. 그래서 최상목도 그런 태도를 취했고 한덕수도 그런 포지션을 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실제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다,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정보까지 알았을까 몰라서 계엄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해제 요건에 대해서 일반 장관들이 정확하게 알았다 몰랐다. 만약 모르는 상태에 그때 불려 들어갔습니다. 해제 요건을 알았을까 몰랐다. 그러면 시킨 대로 사인을 다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 저는 그 해제 요건은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자꾸 뭐 본인이 나도 반대해요라고 했다는데 이거는 결국 그거예요. 나도 반대하지만 서명했어. 그러니까 너도 해 이 말입니다. 반대했다는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아 나도 반대하는데 싫지만 나도 했어.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은 그 내란 가담, 적극 가담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더군다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장난질을 친 거로 보여지거든요. 이거는 그 내란 주요 업무 종사라고 보는 것이 맞고 오히려 보면은 내란 공범이 아닌가. 이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을 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언지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덕수는 지금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절차상 하자는 이게 결국에는 서명을 다 받으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계엄의 발동 기본 요건 자체를 못 갖췄기 때문에 이건 위헌인 건 명백하거든요. 하지만 한덕수는 그나마 이거라도 메꿔가지고 사후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명분을 만들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오늘 절대로 우리는 송민행 장관의 법정 진술을 100% 신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사안을 좀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인이 정말로 계엄회의에 안 갔어야 하는데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일단 이걸 보고 송민행 장관의 이 태도를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지 또는 재판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는데 저는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일관되게 하기 때문에 한 2, 3분 동안 대통령께서 오셔서 거의 회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을 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도 송구하고 저 상황이었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갔어야죠. 그러면 저희가 안 갔으면 저렇게 저 상황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러 감정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이제 집권 여당이 장관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런 이제 공직자의 발언은 비겁한 변명 아니겠습니까? 동정이 좀 됩니까? 저는 동정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의 재신임을 받아서 장관이 되셨지만 글쎄요. 그래도 장관 정도 되면은 저런 결정이 났을 때 뭐 직을 그냥 던지든지 반대를 세게 하든지 박차고 나가든지 그러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 갔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반대지만 일은 할게요. 이거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자신의 어떤 이런 평생 따라갈 얘기잖아요. 내란에 동조한 장관이었다. 이것에 대한 회한은 있어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장관은 굉장히 높은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장관식이나 돼가지고 저런 얼토당토하는 계엄 선포에 동원돼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있고 뭐 저항이라는 것도 굉장히 소극적 저항이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 저항은 무슨 저항 다 동조했구만. 대통령 아니 우리 일반 국민들도 다 그냥 슬리퍼 신고 가가지고 다 막았잖아요. 그러지는 못할 망정 다 그냥 여기 앉아갖고 눈만 뻐끔뻐끔 뜨고 지금 와갖고 내 잘못이 아니다. 아니 나는 그냥 동원됐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막았어야죠. 공무원이잖아요. 뭐 했냐 이거죠. 제 추론에는 그래서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그 발언이 제가 의심하고 보면요. 아 사인을 했겠구나. 왜냐하면 사인을 하고 하지 않고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든 내란 동조든 뭔가 이게 이제 국무위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단계가 어떤 식으로 기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일단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상황을 알았다면 안 갔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원이 됐다.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동원이 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인이라는 행위는 법적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아마도 국무회의 결과에 대해서 한덕수가 하자라고 했던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사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는 사인 못한다라고 했던 최상목도 사인을 안 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걸 저는 특검에서 좀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저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송민영 장관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할 것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 또 이해할 만한 면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좀 이해가 안 가요. 저기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파워 엘리트들이 이렇게 소신도 없고 강단이 없는가 저는 이번에 좀 절감을 했습니다. 뭐 대법관이라는 자든 장관이라는 자든 힘 앞에서 고개 숙이고 아부하는 그런 모습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이게 만약 이번에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이들은 또 계엄 정부의 대법관으로 장관으로 또 떵떵거리고 살지 않았을까. 이제 국민의 힘으로 죄송합니다만 예, 그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계엄을 저지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후회하는 척하고 있지만 참 씁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소신이라는 건 전혀 없고 단순 기능직으로 그 자리에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기능직이라면 고위공직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송민영 장관이 좀 더 솔직담백하게 이제 제가 들어본 느낌은 이런 거예요. 반대를 다 했으나 적극적으로는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한덕수는 좀 주도했고 최상목 의원 옆에서 조금 보조적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라는 것이 이쪽도 살리고 저쪽도 살려야 된다는 송민영 장관 상황에 대한 설명이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 있는 것 아니냐. 솔직담백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저는 강하게 좀 들어서 오늘 저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한 말씀 했다면서요.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이진관 부장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상황에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들 모여 있었고 비상계엄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현실과는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최상목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목소리로 아 나도 반대야 라고 했지만 아니 실제로 윤석열 앞에서는 반대라는 얘기 아무도 안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거리만 많고 직접 행동은 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거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이 딱 정확히 찝은 것 같은데 반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했다라는 그럼 증거가 어딨냐? 증거는 없어요. 자기들끼리 다 어떻게 보면은 그 피고인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 피고인들의 진술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대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오히려 찬성했다는 증거는 나오죠. 사인을 했으면 저거 이제 내란 공범으로 처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국무회의가 불법이다 합법이다 그러면은 국무회의는 원래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대통령 일방 통보하기도 하거든요. 실제 국무회의는. 자, 그럼 국무회의 사인을 했다 하면 내란 공무로 처리해야 돼요. 근데 국무회의가 사인하는 게 사실 출석의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저기는 뭐 저기 찬반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무회의가 요식행위였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대한민국 공직자면 국민들에게 아 이런 공직자는 이러니까 공직자 하는구나. 대한민국이 이 엘리트 공무원 덕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다 예스맨들이잖아요. 자, 예.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사인 안 하는 거 부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서를 안 하는 거냐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그리고 참석했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뭐 좀 법리적으로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헌법상으로 부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헌법상 부서는 이게 그 반대를 하더라도 부서만 하면은 이건 그 문서는 합법입니다.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문서에는 부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서가 만약에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계엄을 막고 싶다고 했다면 사명을 안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를 리는 없으다 보고요. 그런 면에서 서명을 했다면 참석의 의미다. 그건 핑계일 뿐이고 제가 볼 때 이거는 내란의 가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명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강우구 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증언에서 알아봤더니 당시에 이제 사인을 한다던가 그런 형식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 사인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증언에서는 이 사인과 관련해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특검에서 실제로 사인이 진행되었는지 또 누가 사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한덕수 나왔죠. 네, 오늘 한덕수 송민영 나왔습니다. 장관 나왔고 네. 한덕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던가요? 우선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덤덤하기도 하고 한덕수 같은 전혀 약간 표정 변화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까? 네, 처음이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편인 것 같고 지금 벌써 7차 공판이거든요. 이미 본인의 치부는 이미 CCTV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게 나온다고 해도 한덕수 입장에서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송민현 장관은 어떻던가요? 한덕수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은대에 앉아서 정만 하고 서로 쳐다보지 않던가요?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송민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덕수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재판 지금 들어가 보려면 신청하고 투표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그만큼 안 들어옵니까? 어때요? 한덕수 재판 같은 지금 이제 한덕수 재판과 김건희 재판 같은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추첨이 돼서 들어갔고 한 몇 대 몇 경쟁률 뚫은 거예요? 이거는 알 수는 한번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네. 이번 주 남아 있는 재판이 수요일 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수요일 날 김건희 재판과 그리고 한덕수 재판이 있는데 예. 안타깝게도 두 개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수요일 날 한덕수 재판에 윤석열과 누가 나옵니까 지금? 오늘 이번 주 수요일은 윤석열과 김영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출석 의견서를 냈는데 본인 스스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김영현 같은 경우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이건 변호인 측이 작성해서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올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건 아니었던 모양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진관 부장의 재판에는 아예 윤석열도 안 나온다. 부담스러운 거죠. 작전을 이제 바꿔버린 이진관 판사가 소송 지휘를 굉장히 강렬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엉뚱한 얘기하면은 또 망신만 당할 수도 있고 본인이 실익이 없다 판단하겠죠. 윤석열이 지금 다른 재판, 특히 이제 직위원 재판에서는 가면은 혼자서 이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제지도 안 받고 있고 사실 재판장 같은 경우 그 자리에서 우리 피고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다는 걸 본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증인으로 이진관 부장판사 이 심리에 참석하게 되면 분명히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겠다는 거죠. 자, 수요일 날 실제로 김용현, 윤석열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진짜 이제 대질이 한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한덕수하고 그때 어떻는지.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데서는 당사자가 뭔가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안 나온다 이러면 이제 이진관 부장 판사가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할까? 우선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특검 측에서 증인을 이제 받을 때 언제쯤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었어요. 특검 측에. 근데 특검 측에서 윤석열과 김영현은 부르겠지만 언제 부를지는 이제 확답을 안 해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진관 부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다음 주에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영현을 부르기로 한 건데 네. 윤석열, 김영현 이번에 안 나왔잖아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진관 부장이 아마 강제 구인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상민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 일단 부과를 했습니다. 구인영장까지 발부했거든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갈 건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일단 법조 전문기자 출신으로서 전망 좀 해주시죠. 일단 이상민한테 이 과태료 부과하고 구인영장 발부했다는 거는 강제로라도 끌어내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과 김용현한테 미리 경고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니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용현이 아마 다음 재판에 참석 안 할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그 다음 재판에서는 아마 강제 구인이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덕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에 2번 합니까? 어떻게 하죠? 현재 한덕수와 김건희 재판 같은 경우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고 이제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에도 뭐 1회에서 2회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 구인하면 어떻게 되고 윤석열 이제 또 똑같이 서울구치소에서 버틴다. 이번엔 강제 구인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버틸 것 같은데요. 또요? 예. 와. 괜히 팬티 쓰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아니 이게 법원에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예를 특검에서 강제 구인영장을 발부받는 것하고 재판부에서 이거는 강제 구인해야 돼라고 결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관 부장 판사가 강제 구인 결정을 했는데 집행한다라고 하는데 못 데리고 온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구치소 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도 그 부분까지는 알 겁니다. 그래서 나오려고는 결국엔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은 누구랑 싸우고 싶으냐면 특검하고는 싸우고 싶어 하거든요. 특검이나 공수처하고 싸우고 싶어 하는데 판사들하고 싸워가지고 실익이 없다는 점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 정도는 안 나오겠지만 영장이 발부되면은 나올 겁니다. 아마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영장 발부됐다 소리 듣고는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안 나오려고 버티다가 구인영장 발부됐다니까 또 나온대잖아요. 그게 서울구치소 소장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은브레드님은 강제 구인한다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주셨고 양우재님께서는 버틴다에 500원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 지금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의견 주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또 정경환 친구 2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또 격려도 해 주셨는데 김석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주제 좀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인영의 메모가 지금 나왔는데 이것도 와 특검에서 뭔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인영 지금까지 노상원이 하도 황당무계한 것을 메모장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수첩이 압수되면서 정말로 영연백 그다음에 백령도 그리고 미군 가서 뭔가를 폭파 시도한다는 거 뭐 이런저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영의 수첩에서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나오는데 이래서 일단 이적죄로 다 지금 추가 기소를 했는데 여인영 수첩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적나라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 여인영 수첩에서 나온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다. 천재일우가 뭐냐? 이 드물게 오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당시에 북한에 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것인데 반드시 북한의 체면에 손상이 입어야 되는 뭐 평양이라든지 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광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공격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드론 전쟁을 일상화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공격하고 북한에서도 공격하게 만드는 게 이 노상원 수첩의 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방첩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들어서 노상원은 도라이라고 치고 바깥에서 거지를 하다가 뭐 인사에 개입했다 이까지는 지금 드러나고 그것도 실제로 군 내부에 아예 통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첩사령관이 이따위 짓을 했다는 게 이 내용이 정말 자신들의 상상 속에 있었다면 다행이었는데 현실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자, 백령도에서 K9 자주포로 200발 가까이 포를 쏩니다. 그리고 무인기가 전단지 가지고 들어갔죠? 거기에 아파치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휴전선 인선에서 또 통신 보안을 안 하고 통신을 주고받는 그런 위협 행위를 합니다. 그 결과 북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서요 휴전선 이북에
대전차 방호벽을 새로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야, 이 조짐이 한국에서 당장 밀고 들어온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북한이 왜 저 대전차 방어벽을 새로 짓지? 왜 그럴까? 왜 소개를 하고 왜 저런 짓을 할까? 굉장히 의아했는데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고 진짜 계엄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이 아무리 바보 멍충이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지적 능력이 있어도 이런 일 저지를 줄 몰랐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정말 이 화약고에 그냥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어떻게 북한이 그걸 참고 도발을 안 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 계엄을 막았다. 저는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는 대한민국이 정말 이걸 막은 게 제가 봐도 전쟁, 국지전이 일어나도 하나 이상하지 않은 상황을 이 인간들이 만들어놨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듭니다. 내용을 보면 추천 내용을 보면요, 이거 그대로 시행해도 됐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실행을 안 했는지 살짝 약간 그게 오히려 의아할 정도입니다. 준비는 다 돼 있었고 어떤 대책까지도 다 마련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핑계 삼아서 계엄을 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이 말려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실행이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겠으나 지금 여인영 수첩하고 나중에 우리 이전에 공개되어 있는 노상훈 수첩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딱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였다. 언제 무엇을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이미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였구나.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국지 도발이 발생한다면 곧바로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여인영도 그렇고 노상원도 그렇고 군인인데 이런 짓을 하면은 전쟁 난다는 거 모르고 그랬겠느냐. 근데 여인영하고 노상원은 군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북한의 군사력 수준이 전면전을 기획할 수준이 못 돼요. 우리를 상대로. 그러니까 국지 도발이나 보복 공격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그 정도에 그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계엄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화 용수. 그러니까 노화 용수까지 가면은 그냥 북한 쓸어버리지 뭐라고 하는 거고 적어도 안보 위기는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계엄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니 현역 군인이 그걸 할 수가 있냐고요. 윤석열에 아무리 충성을 하고 이 사람이 중앙고등학교 출신이고 88년도에 이제 아마 육군사관학교 들어갔으니까 윤석열과는 한 8년 정도, 7, 8년 정도 후배이지만 이거를 제가 아예 나서 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상상이 되냐고요. 글쎄 제가 군인들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군인들 중에는 그런 또라이들이 10명 중에 한두 명 꼭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점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진국의 대통령보다 못 사는 독재 국가의 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인민들이라든 시민들을 착취하면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대한민국은 망가져 가지만 본인의 삶은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 보자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저는 국지 도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꼭 제가 이거 얘기를 좀 너무 이제 간단하게 해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현역 군인들 중에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소수라고 하더라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야, 이참에 빨갱이들 확 쓸어버리게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대전이나 여기 계룡시 한번 가보세요. 그런 얘기 술자리에서 간혹 들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웃어요. 지나가던 사람 들으면 섬뜩하죠. 근데 이런 분들은 그게 얼마나 섬뜩한 얘기인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69년생 몇 년생이십니까? 71년생입니다. 예. 몇 년생이세요? 76년생. 6년생이시죠. 제가 68년생이잖아요.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이 많겠지만 68년생. 아니 우리 정도의 나이 되는 사람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는데 이거 북한에 가서 전쟁 유도해갖고 이거 나라 뒤집어서 내가 계엄사령관 될 놈이에요. 아빠 간소가 계엄사령관, 이건 방첩사령관 아니에요.
이런 사고를 하기 어렵다고요. 아무리 그 군인 중에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고가 자기가 태어난 시기, 상황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면에서 스스로 나서서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하겠다 아니면 북한 핵시설 김정은 있는 데를 타겟팅해가지고 하겠다는 걸 메모해놓고 진짜 유사시에 그렇게 아예 쏴보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전환길도 있고 뭐 보시면 그럼 그 목사님 누구죠? 아니 전환길은 아웃사이드고 여기는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자가 이런 연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 예, 아니 인사이드든 아웃사이드든 예,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정말 이렇게 자꾸 이 말씀을 드리면 저도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있습니다. 예.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어디가 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상류층들 중에 일베와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나 많이 들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근데 요새 보세요. 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좀 제대로 해주세요. 우리가 계엄 발생했을 때 국무위원들의 저 모습들 예.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그리고 송미령 장관도 뭐라 그럽니까? 지금 와서 내가 너무 무기력했다. 내가 무능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냐면은 자료 요구는 하면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3년이라는 기간이 이 사람들을 계속 가스라이팅하면서 인사적인 이익, 그다음에 이권, 그리고 뭔가 성향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긁어 모으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이 좀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뭐 부를 뭐 추구하고 거기서 막 사업을 잘해가지고 뭐 어디 사기도 맞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조직 안에서 승진뿐이 없잖아요. 그냥 위만 보고 또 거기서 오는 명예 여기에 매몰되다 보면 굉장히 단순해지는데 그것을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 이용해가지고 전권을 줘서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그냥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났는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 보통은 뭐 한 5년 독재국가가 나오려면 5년, 8년 뭐 이렇게 해야 이렇게 나오는데 3년 만에도 이럴 수가 있구나. 이 민주공화국. 아니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보시면 조류 박사로 유명하셨다는 윤무부 박사. 그 양반 군대에 일어나라 본인이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민경욱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다음에 지금 뭐 국힘당의 그 최고위원관의 김민수 씨인가요? 그분들 보세요. 이분들 아웃사이드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계엄 국면에 존재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중에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또 당합니다. 자, 그 말씀 저도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육군사관학교에는 없을 것이다. 뭐 검찰은 워낙 그렇게 많이 길이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했지만 육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69년생이더라. 그러면 부성찬 의원과 여인영이 계엄 전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때 이미 계엄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언론사 내용 인용하겠습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하면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이런 정부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건 아니. 잠깐만요. 정보위에서는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보함을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왜 보함을 주십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저하고 1년 차인데 뭐 물론 이제 댓글로는 야 정계와 나이 그렇게밖에 안 되면 뭐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아니 야 이거 정말로 저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방첩사령관이었고 근데 이제 저 때 태도를 보니까 예.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네. 너 걸려? 네가 1호다. 나 몇 달만 지나봐. 이재명 저기 정청래 박찬대 다음은 너다.
이렇게 딱 찍은 것 같네요. 저도 딱 표정을 보니까 아니 건방지게 저런 소리를 해? 약간 이런 느낌이 확 표정에서 드러났어요. 몇 가지 이 게 새끼 죽으려고 이런 식으로 한 표정이잖아요. 그러네. 벌써 이미 이 사람은 그러려면 여기 이 군인으로서 본분을 저버리고 계엄에 정말 사령관으로 정말 호의호식하고 뭔가 사람들 위해 군림할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보이네요. 전에 그 무릎 꿇고 계엄을 반대하면서 울면서 반대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도 진짜 의문이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이제 지금 이적죄 추가가 됐는데 네. 여인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법이 아니고 지금 어쨌든 민간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지금이라도 저 인간이 어떤 식으로 대국민 사죄를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실토해서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오히려 당신이 조금이라도 그 죄를 사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래가지고 평생 감방에서 정말로 인생을 끝낼지도 모르는데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분노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인영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되겠지만 사실 이게 내란 수계급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지금 민간 법원에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군형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대 4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살려면은 지금이라도 그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적죄라 그러니까 아니 외환죄 안 되더니 왜 이적죄야라고 하실 분들도 계세요. 근데 외환죄의 한 부분으로 이적죄가 있다는 거 일단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참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김인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하고 김용현하고 대화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리고 부성찬 의원하고 좀 전에 여인영이 했던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이제 메모에 실제로 이런 걸 남겨놓고 있었고 겉으로는 국회에 나와서 매우 공격적으로 너 걸리면 죽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절단 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진짜 죽인다는 것이죠. 살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때 당시에도 김용현이 경호처장에서 그 국방부 장관으로 갔을 때 굉장히 위험한 인사가 거기 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막 특전사령관하고 회합한 게 그때 공개가 됐잖아요. 그게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경호처장이 특전사령관하고 수도방위 사령관하고 방첩사령관하고 왜 회합을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계엄이 일어나기 전인 10월부터 12월 전까지 굉장히 이 유튜브계나 방송계에서 김용현에 대한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그리고 김용현은 위험하다. 근데 진짜 실제로 12월 3일날 계엄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네. 아니 누가 그걸 알았냐고. 아니 위험하다는 경고는 진짜 저 사람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근데 야 진짜 저 사람들이 저질렀지.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아니 안 사람 있어요 그때 아무도 몰랐지. 사실 그때는 아니 그걸 뻥한 줄 알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면 아 이제 숙지겠지. 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계엄 설마 하겠어 다 그렇게 생각했죠. 야, 지금 생각하면 아니 계엄할 줄 안 사람 누가 있냐고요. 사실은 그 과하다라는 이야기도 그 당시에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는 하지만 좀 과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김민석 수석 최고가 왜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느냐고 그 보수 언론들이 그렇죠. 이제 하다 없으니까 계엄 타령이냐고 뭐 이렇게까지. 아니 그 보수 언론도 보수 언론이고 그 진보 진영 내에 있다는 뭐 솔직히 말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까지도 계엄 얘기가 나오면 좀 오버한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계엄이 선포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었어요. 아니 어쨌든 저도 오마이TV 나가가지고 많이 경고했는데 실제로 계엄이 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참 사고를 친 거 생각하면 너무 황당합니다. 아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좀 끔찍한데 누구 말 맞다나 요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이 있어서 그래도 나는 살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우픈 현실처럼 한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맞습니다. 윤석열 계엄 때문에 나라 살았다 요 얘기 자주 들으시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기 중학교 친구들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다 주식 얘기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바로 주식시장이 4천을 넘어가냐. 너무 좋다. 진짜 똑똑한 것 같다. 대통령 깜이다. 그 얘기 다 하더라고요. 저는 더 당황한 걸 봤었는데 저한테 그 시비 거셨던 그 윤석열 지지자분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그렇게 째려보고 팔을 그렇게 툭툭 쳤는데
재판은 들으라는 재판은 안 듣고 주식창 보더라고요. 아니 주식창을 보는 거예요. 누가요? 아니 저 그때 저번에 나와가지고 지금도 저 때려보고 툭툭 쳤다고 하는 분 계시죠? 그 재판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 네. 괴롭히려고 했던.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저를 쳐다보고 주식창만 보지 윤석열은 보지도 않더라고요. 오늘도? 그때. 아이 그때요. 그때 이 사람은 윤석열 재판 방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 주식을 거기에서 하려고 왔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목표가 강지호 같은 사람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었던. 그래서 시비 걸어서 뭔가 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목적이었고 소동이 안 나니까 그래 그럼 난 주식이나 하지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옆에 제가 봤어요. 키더라고 주식창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중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풍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예 남산에 매달겠다라고 했던 그 전원, 전달하는 말인데 전환길이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성폭행 당하고 중국에 팔려가보라라고 하는 극언을 쏟아냈는데 이 인간을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아마 언론에 난립니다. 어제 보여드린 방송이 오늘 그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환길 뉴스를 틀어놓고 전환길을 체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해명해 드리자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풍자 표현한 것이지 그것은 전환길 뉴스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고 바로 미국에 있는 해외 교민 중에 한 분께서 사업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재명에 대해서 현상금 10만 불, 1억 4천 정도 되겠죠? 주면은 이재명을 나무에다가 매달자 이런 말 했거든요. 그 대신에 밥은 줘야 된다. 죽이면 안 된대요. 절대로. 살인 교사는 아닙니다. 범죄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풍자했는 표현에 대해서 방송으로 표현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전환길을 범죄자로 몰아서 체포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뉴스가 많이 보도되었는데 전환길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자, 저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오늘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중국에 팔려가보라라고 이제 막말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에서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언론인이 먼저 얘기를 할까요? 이 부분은? 네, 그렇죠. 언론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환길. 뭐 이 사람은 그냥 본인이 한 그대로 돌려받아야죠. 솔직히 말해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해줘야죠. 전환길 남산에 매달자. 저는 10만 달러가 아니고요. 한 1,000달러면은 하자.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돌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대하거나 아예 그냥 우리가 대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근데 대응을 안 하려면 좀 짜증 날 것 같고 똑같이 대응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똑같이 해줄게요. 미국이 한번 체포조 보낸다라는 이야기도 했던데 체포조 하면 한번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되면은 전환길 지지자는 성폭행 당하고 저 미국 남부 목화목 농장에서 한번 강제 노역 한번 해보라 그러죠 뭐. 저는 이 건 관련해서는 좀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그 12월 1월 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부산에서 테러 암살 시도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이렇게 극우 유튜버들에게 경도된 사람들 이재명이 살아있으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하고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거기에 세뇌된 인사가 테러 암살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극우 인사들이 이러한 도발적인 행위를 하면서 후원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수익 모델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길이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영향력이 있어요. 이런 극우 유튜버들이 활발히 활동해갖고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에서 소요 사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요새는요. 이런 폭력 사주, 테러 암살 사주, 살인 교사 사주가 직접 대면해서 돈을 주고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유튜버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너희 중 누가 한번 해봐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신종 범죄이기 때문에 이 홍보를 하는 매체도 저는 뭔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따라하게 만드는 이 주체 전환길 씨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이냐. 표현의 자유다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이게 이런 극언을 표현의
자유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강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틀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유튜브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 유튜브에 가서는 이제 보실 수 있지만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싶어도 못 보여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자 강훈직 비서실장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는 것을 과연 법적 잣대로만 할 것이냐. 오늘 김건식 서울 송파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개무시가 답이다. 건드릴수록 키워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건드릴수록 키워주면 저 욕을 계속 하는 걸 내버려 둘 거냐라는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냐로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이 지금 그 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이것 전환길 씨 발언과 같은 헤이트 스피치라든지 그 폭동의 선동 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혐오 범죄라든지 또는 그 극단적인 폭력의 선동이라든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처벌하도록 하는 그 새로운 법적인 잣대 이걸 좀 이제 만들 때가 됐다. 사실 그 전부터 이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특히 혐오 범죄나 혐오 발언을 처벌해야 된다.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전환길 씨와 같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폭동을 선동하는 거는 지금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명확하게 이번에 좀 법 절차를 좀 혹시 전환길 전화번호를 제가 공개를 해버릴까요? 제가 취재 과정에서 전환길 전화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괜찮네요. 어떠냐고? 아니 이걸 지금 그래서 이게 뭘 주시면 제가 공개할게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뭔가 통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막말로 하는 사람 그러면 전화번호 바뀌면 다 취재할 수 있다고 우리는요. 전화번호 할 때만 다 공개를 하죠. 차라리 국민들한테. 그래서 뭐 전화를 하든 문자하든 얘가 이 짓을 못하도록 해야 되고 이게 제정신도 아니고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박수 치면 좋다고 돈을 보내준 사람이 있다면 이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그 전환길 쪽 지지자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이미지를 줘가지고 오히려 후원이라든지 더 수익에 도움이 될까봐 좀 염려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걸 지금 김건식 교수 얘기처럼 그냥 개무시가 답이다 건드릴수록 키워주는 것이다라고 내버려 둘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우리 같이 이제 평론하시는 분들이 너무 전환기를 얘기하면서 띄워주지 않는 게 첫 번째로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정당이나 뭐 정부에서 뭐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의 일단 의견이 어떤지 한번 좀 물어봐 주시고 우리 강교 대변인은 또 지금 연합뉴스 방송으로 가셔야 돼요. 네네. 아니 거기 가니까 더 열심히 잘하대요 스픽스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저녁에 방송 보니까 거기서는 더 막 열심히 하고 스픽스 제대로 하지 않고 1시간 뒤에 하고 하는 거 맞죠 그 방송. 아니 여러분들께 제가 재밌게 이야기를 구하면서 스픽스에서 제일 열심히 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좀 가시더라도 우리 이야기 좀 더 할 건데요. 연합뉴스 오늘 10시 50분부터 나옵니까? 그 방송? 10시부터 합니다. 10시부터 10시부터 1시간 뒤에 하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스픽스만큼 열심히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이걸 전화번호 공개하자 말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러면 제가 계속 추적해서 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찾아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언론에서 특정인에 대한 전화번호가 당신도 지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인이니까 전화번호 다 공개해서 국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자라는 방식으로 하면 유튜브 좀 여러 군데 모여서 공개를 해버리자 얘하고 싸우는 거는 법적으로 싸우는 것은 별도다. 왜냐면 이런 좀 사회적인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그냥 악당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은 지금 사실상 내란이에요. 네.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적인 처리도 처벌도 처벌이지만 시민들이 나서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이런 행동을 못하도록 막을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일단 전화번호 같은 경우 일단 현재 그걸로 특별하게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고 해서 딱히 뭐 처벌할 대상이 그런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명예훼손할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개를 한다든지 이게 민간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좀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정치의 영역에서 할 게 아니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예? 또 한편으로는 저기 구글 같은데 이게 좀 이렇게 좀 신고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 저 더 이상 계정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지금 쳐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성폭행 당하고 중국에 한번 팔려 가보라라는 이 말은 중국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되지만 성폭행을 당해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이렇게 전환길이 하고 있는 것은 망상을 넘어서는 거의 저주를 퍼붓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동석 선생님 주셨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공개 찬성합니다. 송재현님 이렇게 주셨는데요. 공개하시는 게 멀리 있다고 아무 말 짓거리는데 그냥 둬서는 습관됩니다. 녹수님 무조건 체포해서 여성단체에서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이 나라에서 못 살게 해야 한다. 전화번호 공개 필요합니다. 김마룡 선생님. 그리고 전 또라이 전번 전화번호 공개해 주세요. 사랑초님 주셨고요. 전환길 내란죄로 구속이 답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 카푸치노님은 여권을 아예 취소하자 이런 의견까지 주셨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한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현 가방 이야기 오늘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로저 비비에 원래 알고 있던 브랜드입니다.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얘기 듣고 저도 이렇게 가방을 찾아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한 적게는 한 200만 원, 많게는 한 700만 원 정도까지 하는, 그리고 뭐 다른 구두는 좀 더 비싸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로저 비비에라는 명품 가방을 받았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건희 때문에 몰랐던 명품 브랜드를 많이 알게 됐다. 예. 뭐 이게 참 했네. 완전 고가 이런 제품은 아닌 것 같죠. 예, 초고가 정도는 아니고요. 예. 그 가격대를 알아보니까 저런 백 같은 경우가 300에서 500 정도 하기도 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뭐 파우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50에서 뭐 한 200 정도 하기도 하고요. 글쎄 쇼퍼백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또 큰 거는 뭐 700만 원까지 가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700만 원짜리 가방이 초고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한편 좀 서글프기도 하네요. 누구나 한 달 월급보다도 많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분께 퀴즈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제가 취재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저 가방을 받았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기현 것이라고 나온 것은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이 손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네. 손편지 어떻게 돼 있었느냐? 2023년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고맙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왜 이 손편지가 남아 있었을까?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 손편지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남아 있었을까? 로저 비비에라는 이 브랜드의 가방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으면 누가 줬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손편지가 압수된 이유 지금부터 상상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안 친한 분들도 다 저장을 하잖아요. 옆에다 뭘 붙여놓냐면 땡땡 대학교를 붙여놓습니다. 왜냐하면 까먹을 수 있잖아요. 네. 땡땡 대학교 뭐 48기 강지옥 이런 식으로. 김건희도 똑같다고 봅니다. 워낙 받은 게 많으니까 누구한테 받은지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가방 안에 뭔가 소중한 물건이 같이 들어 있었으면 그랬으면은 그 손편지를 남겨뒀을 것 같습니다. 가방 안에 소중한 무엇이 들어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무엇이 같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 로저 비비에라는 가방이 그렇게 비싼 가방이 아니에요. 네. 근데 보니까 가방 사이즈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 보면은 아 이게 그냥 준 게 아니었겠구나. 아 뭔가 들어 있었겠구나.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당 대표를 시켜줬는데 일국의 여당 대표를 시켜줬는데 아 700만 원짜리 가방 좀 싸지 않나요? 예 그러면은 그 안에 뭔가 그득히 뭐 같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뭐 아니면 저기 로저 비비의 가방이면은 그 안에 조그만 뭐 지갑이라도 같이 들어있었다든가 시계가 같이 들어있었다든가. 하긴 자, 여러분들의 의견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갑 선물할 때는 돈을 넣어서 주는 게 우리나라 예쁘다. 고신당 TV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돈 1,000 정도 주면 사이즈가 딱 이렇게 되는 크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장영진 기자님 말씀하고 동일한 분이 우리 고신당 TV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도 여러 사람한테 받아서 기억하려고
자, 이것은 지금 강조 기자가 했던 빅골 광주님 주셨고요. 모를걸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주셨고, 대한독립 만세님은 그냥 쪽지에 전화번호 적어서 날리면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저 전환길에 대한 것이고요. 이야, 브러셰님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오늘 취재를 하면서 한 분께 김건희를 잘 아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우와, 브러셰님 대단합니다. 값이 싼 거라 보지도 않고 보관해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지 않아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처박아 둔 거예요. 박아뒀구나. 그러니까 압수수색하는데 20몇 개가 나왔는데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쪽지가 아니고 메모지였어요. 메모지가 나왔는데 과연 김건희는 왜 그 메모지를 뒀을까? 로저 BBA가 가격이 700만 원이 아니고 신발도 100만 원 이하도 있고 100만 원 전유 있으니까 이건 소위 말하는 명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디올백도 그냥 주면서 바꿔 먹어라, 엿바꿔 먹으라고 이렇게 주는데 반클라프 6,200만 원, 8천만 원, 시계 뭡니까? 바쉐론 콘스탄틴, 그것도 파텍 필립 안 주고 바쉐론 콘스탄틴 줬다, 약간 삐졌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종이가 메모지가 남아 있었겠느냐.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 세 가지 출연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 어떤 거 주셨는지. 자, 아무개님은 가방만 줬을까요? 이렇게 주셨고 가방 안에 금품이 있었겠죠. 예, 리선생님 주셨고요. 금이 들었나? 예, 양양님. 그리고 셸리님은 이렇게 주셨네요. 김건희를 좀 무시하는 발언인데 셸리님 고맙습니다. SALLY님 5만 원짜리 100장. 그렇게 하기에는 김건희를 좀 너무 얕잡아본 거 아니냐. 자, 여기 로저 BBA 같은 거 참 이런 걸 갖다 준다고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처박아 놨겠죠. 신빙성이 있네요. 이렇게 엄브레드님 주셨고요. 그리고 가방 말고 돈이 더 좋았겠지. 녹수님. 그리고 들고 다닌 것 아니고 딴 것인가? 예, 들고 다닌 거는 이 가방 아니에요. 로저 BBA를 들고 다녔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파우치가 근위는 싸구려는 거들떠보지 않는다. 10m 이렇게 주셨는데. 싸구려 아니야. 700만 원짜리 어떻게 싸구려야. 요거는 한 100만 원짜리인데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김건희가 과연 몇 개를 받았. 이번에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야기 나온 거 보셨죠? 너무 많아서 다 압수하려고 하니까 압수물 목록에 적히지 않은 것은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해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가져왔다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로저 BBA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질문 이제 중요합니다. 울산 쪽에 오늘 제가 취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김기현이 로저 BBA를 줬다. 부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울산 시민 오늘 한 분과 제가 통화를 했지만 그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울산이 지역구지 않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울산 시장도 했고요. 오늘 퀴즈 너무 어려운 거 많이 냅니까? 그쪽 분위기 저 같은 분이면 그럴 줄 알았다. 걔 원래 그런 애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김기현 의원 동생 얘기도 좀 계속 많이 번졌었고 뭐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도 이 지방이라는 게 사실은 한 달에 건너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김기현이 전달해줬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 지금 소문이 좀 다 퍼지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일단 전화해보기 이런 이야기. 서울에는 김기현이 유명할지 몰라도 울산에서는 김기현 요즘 언급한 사람 없어요. 이렇게.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 울산에서는 존재감이 없고 국힘당도 망쳤고 부인한테 저렇게 줬는데 자, 국힘 내부에서는 김기현이 아이고 그래 잘했다. 의례적으로 그렇게 했네. 오늘 CBS의 이정주 기자는 저 선물을 전달한 것이 김기현 부인만 있는 게 아니다. 국힘 다른 의원들도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 한 분과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네. 혹시 이런 거 저런 거 전달한 소문이 있나라고 하니까 노 코멘트. 노 코멘트. 제가 이제 취재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김건희가 평소에 선물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잘 보이려면 선물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김건희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물 몇 개 받았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리고 특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가방을 가격이 싼 것 중심으로 열어봐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금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현금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메모지가 들어있을 수 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검사 부인들의 모임도 있다고 들었어요. 검사 부인들의 모임도 있다. 네, 검사 부인들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김건희가 뭐 잡돌이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무언가 오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서 확보된 무슨 그 선물 같은 것도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혹시 듭니다. 명품 개목걸이 들어보셨어요? 반려동물 목걸이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개목걸이라 그러는데 제가 차면 개목걸이고 뭐 예를 들어서 샤넬이 있어요. 예? 샤넬이 있어요. 강아지 목에 걸어두는 샤넬 목걸이가 있어요. 샤넬 처음 들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십니까? 샤넬 목줄 있어요. 반려동물한테 특히 이제 강아지한테 목에 거는 목걸이가 명품이 나온대요. 아니 저기 그 강아지가 매는 가방이 있어요. 예. 강아지 가방 매면 그게 이제 목줄이랑 같이 묶여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디자인해서 나온 것도 있고. 샤넬이 있어요? 예, 샤넬이 있습니다. 요걸 김건희 윤석열을 만나러 갔을 때 누군가가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사가지고 와서 전달했거든요. 뭐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누군지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가져가서 선물로 개목걸이를 줬는데 이 개목걸이가 명품이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개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를 갖고 갔는데 2마리를 만나가지고 다시 그 부부가 정치인 부부인데 하나를 더 구해서 또 인편으로 보냈다 또는 우편으로 보냈다.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반려동물 개한테도 명품을 선물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녹음이 된 내용이 없어 실명으로 내가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고 뭐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저도 이제 시시비비를 따질 건데 그만큼 명품을 좋아했으니까 자신이 키우던 개에 대해서도 개 목걸이 선물을 누군가가 알고 갖다 줬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양양님은 이런 말 좀 줘. 루비똥은 만두도 만들어요. 만두 석점에 5만 원이 되게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주셨고요. 야 정말로 김순지님, 이태리님, 바람꽃님은 이름이 쭉 나오네요. 그 선물 준 사람 누군지 개목걸이 선물 준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실명은 얘기하지 마세요. 또 이제 시비 걸리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준비되어 있는 화면이 있으면 우리 배 PD는 좀 띄워주세요. 명태균이 저한테 고소를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뭔지 한번 잠깐 볼까요? 준비되어 있는 화면이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만들어 놨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명태균이 저를 고소했거든요. 명예훼손으로. 네. 3가지로 고소를 했어요. 첫 번째는 2등을 1등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내가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라는 걸 제가 보도한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창원에 산업단지 만들 때요. 거기에 명태균이 직접 나서서 엄청나게 땅 사라고 주위에 권유를 했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본인이 2022년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에 갈 때 당일날 아침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김해에서 올라와서 의전 차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타고 갔다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듣고 제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 세 건을 놓고 이제 명태균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 수사를 오래 받았어요. 아마 5월부터 작년 5월부터니까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났죠. 명태균 사장이 지금 이걸 보고 있을 거예요. 고소인 명태균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촉진 및 정보통신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 관련해서 보안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저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명태균이 정교한 너도 당해봐라, 노영희도 당해봐라, 노정면 의원도 당해봐라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 여러 번 올렸고요. 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명태균은 저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요즘 유명하니까 해명을 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피곤했냐면 저게 맞다. 내가 이제 실제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저게 맞다. 왜냐면 지저분 보도해야 되니까 이렇다 저렇다 했는데 와 그러니까 바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정식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보안 수사가 나왔어요.
보안 수사 나오고 나서 저를 비롯해서 그 해당 국회의원도 있죠. 그 내용도 내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강혜경 씨, 김태열 소장 그리고 명태균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선배까지 직접 경찰에 나가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온종일 조사를 받고 이렇게 했죠. 결국 이제 그제서야 이게 문제가 없다고 저한테 무혐의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그거 말고도 제가 3건 지금 갖고 있고 재판 1건 받고 있고 2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취재원이 어쨌든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공익적 목적으로 밝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을 딱 몰아넣고 고소를 해버리니까 왜 이렇게 피곤한지 그런 내용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렸습니다. 명태균이 지금 어쨌든 저 내용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할 이야기 해라. 내가 공개적으로 저 내용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비웃고 욕했던 명태균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강혜경 국장이 얼마 전에도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태균 그렇게 억울하고 할 말 많으면 강혜경 국장과 직접 나와서 어떤 유튜브 채널도 좋다. 아예 1대1로 맞짱 토론하자라고 강혜경 국장이 지금이라도 나와서 할 용의가 있으면 언제라도 좋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명태균도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강혜경 국장과 함께 한번 맞짱 토론해봐라. 우리 채널 스픽스가 아니어도 좋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3,000분 이상 이렇게 들어와 계신데 고맙습니다. 김말용 선생님, 빵건님, 셸리님 끝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면 좋아요 좀 누르면서 이렇게 방송 더 봐주시라. 2,100분이 좋아요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좋아요가 많이 고픕니다. 여러분들 좀 응원과 격려, 지지가 꼭 필요한데요.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입니다. 단순 보험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립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여러분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리는데 1644-1236, 010-7612-3303 보험과 관련된 거 기왕에 상담하시면 스픽스가 강추하고 있는 더 착한 보험, 현명한 보험 플랜을 여러분들 마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644-1236 다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립니다. 스픽스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플랜저 핫팩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스픽스몰에서 지금 아마 댓글창과 더보기란에 나가고 있는데요. 추위 걱정 끝입니다. 국내 생산 K신선까지 받았으니까 안전합니다. 따뜻함이 최대 18시간까지 지속되는데요. 공동구매 초특가로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옵션 첫 번째는 강력한 휴대용 핫팩 40개를 대용량 구성이 단돈 18,900원입니다. 택배비 포함입니다. 우와 40개 18,900원 놀랍지 않습니까? 옵션 두 번째는요. 온몸이 따뜻해지는 초대형 방석 핫팩인데요. 와 이게 어디 장거리 가시거나 이러실 때 야외 활동하시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핫팩 8개 구성이 단 21,900원입니다. 골프, 캠핑, 사무실 등 어디서든 좋습니다. 선착순 특가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와 이거 전라도 김치 맛있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육수부터 양념에 들어가 있는 모든 속재료까지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아예 없습니다. 완전 신경 써서 전남 해남 청정 지역의 해풍을 맞고 자란 배추에 국내산 신안 천일염으로 절임 작업한 깨끗한 절임 배추만 사용했는데요. 가격 한번 보십시오. 10kg이 64,000원. 우와 이거 정말로 한번 주문해서 맛 없으면 저희들이 다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자신있게 강력하게 추천하는데요. 해남 절임 배추로 담근 남도식 김장김치 10kg 64,000원. 이거 댓글창으로 저희들 더보기란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한번 주문해 주십시오. 김치 사 드시려고 마음먹었으면 이번에는 김장김치 10kg 64,000원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해 주셨고요. 짱가님께서는 정계환 대표, 강조 기자님, 장용진 기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태양님은 좋아요 5,000 돌파해 봅시다. 그리고 녹수님께서는 전 대표님 사투리 구수해요. 스픽스 이거 발음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은브레드님을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는 미국의 김도희 선생님도 함께 들어와 계십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박수 크게 보내드리면서 환호성을 지르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